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세 김민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36살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정우와 5살 딸 지수, 7살 아들 민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고 병원비로 가진 돈은 모두 바닥났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미안해, 민선아.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두 아이와 저,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서울에서 살기엔 돈이 부족해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찾아본 집은 작은 빌라 반지하였어요.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세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48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집주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넣고 나니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어요. 두 아이 키우며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은 월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선 씨, 재계약하실 거죠? 근데 보증금이 좀 올랐어요. 3천만 원 추가로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84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2년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오히려 돈이 줄어들었어요. 3천만 원은 저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대출도 막혀 있었고 친정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결국 집주인에게 직접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약속 장소는 근처 카페였어요. 집주인 박준호 씨는 생각보다 젠틀했습니다. 제 상황을 들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선 씨 상황이 어려우시구나. 그런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선 씨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우리 솔직해질까요?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뭘까요? 며칠 뒤 준호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선 씨,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이번엔 호텔 근처 카페였어요. 만나자마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민선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물어보니까 대답 대신 호텔 쪽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이 났거든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민호와 지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상을 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기대와 욕망이 섞인 그 시선이 제 피부를 스치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서 호텔 로비로 이끌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준호 씨가 들을까봐 두려웠어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방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지만 저한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준호 씨는 의외로 급하지 않았어요. 민선 씨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처했나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에 대한 의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걸 체념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준호 씨, 이제 해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준호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침대로 이끌려 누웠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하며 제 몸 위로 올라왔어요. 그의 무게가 느껴지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음은 거부하고 있었는데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듯한 느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숨결이 빨라지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거래일 뿐이야. 그런데 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준호 씨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제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어요. 쾌감이 밀려오는데 그게 싫었어요. 제 몸이 배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선 씨, 좋아요? 그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을 때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이 제가 착한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된 첫 번째 날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준호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에요.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옷을 주워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바람이 차가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는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당장 집에서 쫓겨날 걱정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또 왔어요. 민선 씨, 생활비 좀 드릴게요. 만날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들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준호 씨는 매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주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돈을 위한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점점 다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제 몸의 반응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마음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건 거래일 뿐이야.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되뇌었는데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저절로 반응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호텔에서 만났을 때예요. 준호 씨가 제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려가면서 따뜻한 감촉이 퍼지자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빨라지고 피부가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안 돼, 이건 싫어. 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몸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의 입맞춤에 제 입술이 응답하고 그의 몸에 제 팔이 저절로 감겼어요. 쾌감이 밀려올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왜 즐기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끝난 후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고 역겨웠어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더 괴로웠어요. 낮에는 아이들을 보며 착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는데 밤이 되면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꿈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곤 했어요. 깨어나서 울었어요. 나는 누구야? 정말 착한 엄마가 맞아? 마음은 없는데 몸이 반응하는 그 괴리감이 저를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준호 씨를 미워하면서도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제 몸을 원망했어요. 민선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선 씨, 저희 이제 제 집에서 만날까요? 호텔보다는 편할 것 같아서요. 준호 씨가 사는 곳은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저희가 사는 반지하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만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준호 씨 집에서 만나다 보니 더 친밀해진 느낌이었어요. 때론 같이 요리도 해 먹고 TV도 함께 봤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민선 씨, 우리 이제 그냥 연인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지만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쁠 게 없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생활비 걱정도 줄어들었고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걸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관계가 1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7살이던 민호가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요즘 밤에 자꾸 나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왔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우리 새 아빠야? 민호가 언제 준호 씨를 본 건지 몰랐는데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봤나 봐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요. 민선 씨, 요즘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 씨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고 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예 같이 살까요? 제가 아이들 아빠 역할을 해줄게요. 저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준호 씨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도 애매하게 끝났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없이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청소 일만으로는 아이들 키우기가 빠듯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고민하던 중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요. 준호 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어요. 적금을 깨고 대출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소액 대출이 가능했어요. 서울 더 외곽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준호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새 일자리를 구해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새 집에 간다는 게 신난 모양이었어요. 새로 이사한 곳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에 아이들과 셋이 살기엔 좁았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청소 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을 더 늘려야 했어요. 새벽 배송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배송을 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준호 씨였습니다. 민선 씨 여기 살고 있었구나.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찾을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준호 씨가 나타나면 안 됐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집에 없었어요. 준호 씨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민선 씨, 이런 곳에서 애들과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선 씨 다시 제 집으로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민선 씨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제 덕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준호 씨의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다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준호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싶어 했던 거라는 거려. 제가 그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화가 난 거였어요. 결국 그날은 큰 소리를 내며 헤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선 씨 혼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고요. 곧 다시 연락 올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며칠 뒤에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청소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죄송한데 민선 씨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줬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준호 씨가 뭔가 했구나. 청소업체 사장과 준호 씨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었어요. 일을 잃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정말 준호 씨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뭐든지 할 각오였어요. 운 좋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할 수 있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라서 적합했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낮에 몇 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가야 했어요. 한 달을 그렇게 버텼는데
몸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때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고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요. 편의점 일은 그만두고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규모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하루 6시간씩 일해서 월 12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훨씬 나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도 새 환경에 적응했고 저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도 예전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도 느꼈나 봐요. 제가 준호 씨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요. 비록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훨씬 편해진 것 같았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언제 또 나타날까 봐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걱정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준호 씨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 준호 씨였어요. 1년 만에 본 준호 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선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가려고 했는데 준호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선 씨, 제가 그때 너무했나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화가 났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민선 씨가 떠난 후에 알았어요. 제가 진짜 사랑했던 건 민선 씨가 아니라 민선 씨를 필요로 하게 만든 상황이었다는 거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 씨도 나름대로는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었죠. 이제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컸어요.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지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그때 왜 갑자기 이사를 갔던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대답해요.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언젠가 아이들이 더 크면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가져가야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도 제 일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식당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매니저까지 승진했어요. 월급도 200만 원까지 올랐고요.
아이들 교육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 준호 씨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화남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은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생각보다 집착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관계에 빠져 계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시고 위험하다 싶으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1년 반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책했거든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인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인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려. 저도 실수를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됐어요. 민호는 중학생이 되면서 가끔 진지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죠?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미안해요. 아빠 없는 서름을 모르는 척 강한 척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요. 지수도 많이 컸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친구들도 많고 성격도 밝아요.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 우리 새 아빠 안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답변이 애매해요. 사실 재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 씨와의 일 때문에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게다가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좋아요. 아이들과 셋이서 사는 게 편하고요. 굳이 누군가를 들여와서 이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특히 아이들이 자고 나서 혼자 있을 때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소중해요. 준호 씨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언제 연락이 올지, 어떤 기분일지, 뭘 원할지.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과 함께 가려고 계획했다가 못 갔던 곳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남편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준호 씨와의 관계, 그리고 홀로 서기까지. 되돌아보니 저도 참 많이 견뎠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려. 5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은 적응하고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준호 씨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절은 이제 정말 끝난 일이니까요.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는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보다는 배움이 더 많았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준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제 한계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 건 결코 쉬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에요. 완벽한 엄마,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그때 일들이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매일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큰 꿈이나 욕심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민우, 지수야. 엄마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야.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라요. 반드시 길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